저는 58세 남성입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적금과 주식으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약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 분이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씨로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분이 통화하는 내용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자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은퇴 후에 부동산으로 꽤 성공했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박 씨는 자신이 어떻게 은퇴 후 부동산 투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말한 지방소도시 상가 투자법은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 서울은 너무 비싸요. 하지만 지방소도시는 아직 기회가 많아요. 특히 상가는 월세 수익률이 높고 잘만 고르면 공실 걱정도 없어요. 박 씨의 말에 저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은 4억 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5억 원의 자금이 있었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박 씨와 몇 번 더 만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모험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안정적인 펀드나 적금에 넣어두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적금이나 펀드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해? 박 씨처럼 성공하면 우리도 월 1,000만 원씩 수익이 생겨. 그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잖아.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할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조언대로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약 2달 정도 발품을 팔았고 마침내 경기도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괜찮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은 3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1층에는 편의점과 치킨집, 2층에는 학원 2곳, 3층에는 사무실 3곳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현재 월 임대료 수입은 총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20%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네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요즘 이런 수익률 나오는 건물 찾기 힘들어요. 특히 이 위치는 앞으로 개발 계획도 있어서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도 이 건물에 대해 물어봤고 그 역시 좋은 물건 같네요. 임차인들도 안정적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억 8천만 원에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혹시 모를 수리비와 세금 등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등기를 이전받는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달 약 800만 원의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왔고 세금과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6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평소보다 넉넉한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층에 있던 사무실 한 곳에서 퇴거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새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 중개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2층의 학원 중 한 곳에서도 퇴거 통보가 왔습니다. 원장님은 학생 수가 줄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월 임대료는 500만 원 정도로 줄었고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저는 박 씨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임대료를 좀 낮추고 보증금도 낮추면 어떨까요? 빨리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워요. 차라리 용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보다는 요즘 소규모 스튜디오나 원룸 수요가 많거든요.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공실이 된 사무실과 학원을 원룸형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계사를 불러 상담을 했고 약 7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은 2천만 원과 그동안의 임대료 수익 중 일부를 합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면 끝날 거라 했지만 실제로는 2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가 비용도 발생해 결국 총 9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남은 자금이 부족해 아내의 적금을 일부 해지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곧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원룸형 공간이 만들어졌고 각각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옆에 살던 이웃 주민이 찾아와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상가용 건물인데 어떻게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나요? 사실 저는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설계사나 시공업체에서도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청에 문의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로 주거용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거용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는 불법 리모델링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웃 주민의 항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용도 변경으로 판단되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과태료는 3천만 원. 여기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 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을 때 그의 말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까지 조언드린 적은 없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리모델링을 제안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박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죠. 통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고 저는 더 이상 박 씨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의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가치가 떨어졌어요.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면서 주차 문제도 생겼고 소음도 심해졌어요.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천만 원. 이제 저는 과태료, 원상복구 비용에 더해 소송까지 대응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저에게 소개해준 투자 방법은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고 그가 말한 성공 사례들도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사 결과 박 씨는 이전에도 여러 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쳤고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웃 주민과 합의를 시도했고 1,5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다시 상가로 되돌리는 공사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였고 여기에 과태료 3천만 원과 합의금 1,500만 원을 더하면 총 8,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자금이 없어 저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상가로 임대를 내놓았지만 세입자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대폭 낮춰 겨우 세입자를 구했고 월 수익은 3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남는 금액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냥 적금이나 펀드에 넣어둘 걸. 저 역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날리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결국 그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매가는 크게 떨어져 있었고 결국 3억 5천만 원에 겨우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 4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니 남은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 처음 투자했던 5억 원에서 절반 정도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아직 2억 5천만 원이 남아있잖아.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관리할게. 그 후 저는 남은 자금을 국채와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 국민연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노후 생활보다는 훨씬 검소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 둘째, 법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노후 자금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카페에 가면
아직도 박 씨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대박 투자법을 귓속말로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경고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대신 조용히 카페를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재테크와 투자에 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라는 것을, 특히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을 매각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박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부동산 투자법을 소개하고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나 무허가 증축 등을 권유해 피해자들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한 후 자신들은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혹시 그 중에 박 씨도 있지 않을까 궁금했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에 일종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후 재테크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퇴직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에게 조언을 하나 싶었지만 오히려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으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받으세요. 노후 자금은 최소한 3분의 2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세요. 이런 조언들을 전하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금융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이제 와서 그런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라며 의아해했지만 점차 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노인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며 제 2차의 인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행복은 때로 아주 소소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러 가는 길에 그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곳을 볼 때마다 쓰라린 기억과 함께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투자와 재테크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만큼 위험한 선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더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귓속말로 알려준다면 그것은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결국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